지난 시간에는 왜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뛰어들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아시아 지역과는 전혀 무관했던, 즉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 제1차 세계대전에 왜 일본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제로 일본이 이제 참전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했고 또 이러한 것들은 향후 일본의 제국화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 등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달 후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교전이 선포가 되었죠. 이게 바로 7월 28일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참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이 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슐리펜 계획을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슐리펜 계획은 이제 프랑스를 독일이 점령하는 슐리펜 참모총장이 수립한 계획이죠. 그러자 이제 영국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영국은 사실은 이제 유럽 전쟁에 뛰어들기를 꺼려 했죠. 세계의 어떤 제국주의 입장에서 제국을 운영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유럽의 어떤 전쟁에 뛰어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독일이 결국은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니까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독일에 또 선전포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영국은 당시 영일 동맹을 체결했죠. 1902년에 이제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결국 1904년에 일본이 러시아 전쟁을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위해서 영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러일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니까 동맹 관계에 있던 일본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이 전쟁 참여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영일 동맹은 성격상 적용 범위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참전 의무는 없었어요.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일본은 일단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점점 일본에 참전 요구를 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전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에 지속적으로 참전 요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일본 주재 영국 대사가 가토 외상에게 이제 극동 지역으로 만약에 이 전쟁이 확대가 되면 일본의 원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죠. 그리고 또 8월 7일에 영국의 또 에드워드 그레이 외상이 중국 근해에서 독일의 무장 상선을 수색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해왔죠. 그리고 윈스턴 처칠 당시의 해군상도 극동 지역의 영국의 해군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웨이 하이웨이와 또 홍콩을 기지로 하는 영국의 중국 함대는요. 전함이 6척, 순양함이 6척, 그리고 2등 순양함이 6척 이런 전력을 홍콩 기지에 영국이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니까 영국 정부는 이 함정을 유럽 지역으로 본국 주변 해역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로 인해서 1912년 시점에 이 동아시아 방면에는 순양 전함 디펜스와 장갑 순양함 미노타우 등이 이제 배치되어 있었죠. 자, 이에 반해서 칭다오를 모항으로 하고 있었던 이 독일 함대는요, 동양 함대죠. 이 독일 동양 함대는 장갑 순양함과 또 배수량 1만 4천 톤의 그나이제나우 순양이 있었고, 그다음 순양함 M된 배수량이 한 3,650톤, 그리고 장갑 순양함 샤른호르스트 배수량이 한 1만 1,400톤이죠. 이런 5척의 함정이 총 톤수 2만 1,970톤의 이제 해군 전력이 독일의 동양 함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에 이제 전리품으로 행동을 했던 노함정 21정을 포함해서
구축함을 46척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또 함정 65척을 비롯해서 총 56만 3천 톤에 달하는 세계 제5위의 해군력을 일본이 당시에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해상의 독일 해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 해군의 전쟁 참여가 절대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처칠도 이러한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본 해군의 일본의 전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제 육 해군의 중견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일 군사, 즉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독일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주장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육군 차관이었던 오시마 게니치, 참모차장 아카시 모토지로, 그리고 참모본부의 제2부장이었던 후쿠다 마스타로, 이런 사람들은 자, 이번 기회에 아예 독일의 조차지인 자오저우만을 장악해서 중국 진출의 발판을 삼자. 그리고 만주와 몽고 지역을 병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제 개진을 하게 됩니다.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트루크와 팔라우 등과 같은 이 남양군도를 일본의 통제 아래 두어서 필리핀이나 하와이에 미군의 압박을 가하는 이런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또 해군에서 제기가 되었죠. 사실상 이 해군 당시에 이 해군 본부에서는요, 이미 8월 2일과 8월 3일에 중국 방면을 담당하는 제2함대 출동 준비 지시를 이미 내렸어요. 그리고 육군의 산둥반도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오저우만을 봉쇄하는 작전 계획을 이미 계획에 착수를 했죠. 육해군 중견 간부들의 이런 참전론에 대해서 이제 육군상과 해군상들은 상당히 동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이제 이 오쿠마 시게노부 당시의 총리죠. 주재로 임시 가기를 열었어요.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이 대장상이었던 와카스키, 레이지로 같은 사람들은 재정상의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가토인데요. 이 외상 가토는 영국과의 영일 동맹을 이제 중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일의 근거지를 동양에서 이제 완전히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쟁을 지지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참전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오쿠마 내각이 일본의 대독전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이 천황의 재가를 받아서 이제 전쟁에 실제로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참전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일본 육해군이 이제 독일 해군 기지가 있었던 이 중국의 산둥성의 칭다오 기지에 대한 공격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동양함대에 대한 공세적 작전을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칭다오 공략 작전에 대해서는 영국이 이 해당 주재 대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영국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이제 일척에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육해군 관계자들과 이제 일본 정부가 회합을 해서 작전 계획을 상호 협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협의 결과 이 칭다오 공략에 관한 일본과 영국 간의 육군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요. 자, 이 결국은 공동 작전 계획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육군에서는 제18사단의 보병과 포병 총 5만 1,700명, 그리고 야포나 삼포 등 약 140여 문, 항공기 5기 등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 육군은 일본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사세보에 모항을 두고 있었던 일본 제2함대 순양함 6척과
호함 4척, 해방함 9척, 수레정 31척, 특무함정 18척 등 이 총 68척의 함정을 동원하고요. 또 영구 해군도 부식전함과 구축함, 병원선 등을 포함해서 3척을 1척에 합류를 시켜서 육군 병력의 수송을 지원하고 또 좌우저우만의 해역을 봉쇄하는 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일본 정부는 8월 23일 독일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저우만의 조차지를 일본에 양도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일본 해군이 칭다오항이 있는 좌우저우만 일대를 해상 봉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군 병력이 해군의 의무를 받아서 산둥반도 북부 지역의 룬커우 지점에 상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룬커우 지역에 상륙했던 육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산둥철도의 전 선로 지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11월 초순에는요. 목표로 했던 이 칭다오에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러한 작전 구역 밖 위에까지 이제 일본군이 진출을 해서 군사 활동을 하니까 중국 측은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일본의 이 가토 외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작전을 해 나갔죠. 이 이후에도 일본은 점령 작전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결국은 이 산동반도 지역에 7천 명의 병력을 잔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산둥반도가 이제 나중 전후에 워싱턴 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중국에 환부될 때까지 일본이 이 지역에 병력을 계속 잔류시켰던 것이죠. 자, 일본 육군이 이제 영국군과 연합해서 이 산둥반도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이런 시점에 이제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과 서로 협력을 해서 독일의 동양 함대를 추적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쟁 개시 전에 사실 독일 함대는 이 독일령 남양 제도를 순항 중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개시된 이후에는 칭다오와 홍콩의 중간 지역이 이 파간에 이제 기항을 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파간 항해는 이 독일 순양함에 호위하여서 독일 측 보급선 10여 척도 집결해서 장기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개전 당시에 웨이 하이웨이에 기항을 하고 있었던 이 영국의 중국 함대들은 독일 해군의 습격에 대비해서 전 함대를 홍콩에 집결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 해군은 이제 극동 지역에서 극동 해역에서 독일 함대를 수색하고 격파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의 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영국의 이제 요청을 받은 이 일본 해군은 이제 4척의 함정으로 지대를 편성해서 독일 함대를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중국 연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제3함대에 상하이 이남해역에서 홍콩 이북 해역에 이르는 항로를 경계하고 또 통상로를 보호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 전함 이부키와 순양함 지쿠마한테는 홍콩으로 회항해서 영국 함대와 협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을 또 지시를 했죠. 그리고 제1함대 소속의 제3전대의 함정 3척에게는 이 하와이 항로를 경계하기 위해 미드웨이 방면으로 출동한 것을 이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다시 제1함대 소속의 순양함과 제16 구축대의 함정 이 이란 부대에 대해서는 남견지대를 편성을 했어요. 마리아나와 캐롤라인 제도 방면을 중심으로 독일 함대를 수색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독일 동양 함대는요, 9월 중순부터 인도양과 남태평양 방면에서 영국 함대와 또 그 기지에 대해서 기습적인 공세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순양함이 이제 이 잔지바르에서 영국 순양함을 격침을 시키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 순양함 엠덴이 인도양 이 벵골만에서 마드라스를 격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9월 말에는 이 샤른 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호가 이 남태평양의 이 도서였던 이 타이티에 대한 포격을 단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독일 동양 함대의 위치와 활동이 이제 식별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과 정보를 기밀하게 공유를 하면서 이 독일 동양 함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인도양 방면에 순양함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이부키 등 이런 순양함을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던 남견지대를 제1남견지대로 개칭을 하고 또 새롭게 제1함대 소속의 전함 사스마와 또 2등 순양함 히라도와 야하기 등으로 편성이 된 제2남견지대를 편성해서 남태평양의 캐롤라인 제도 서측 해역에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동해서 독일 함대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양제도 방면에는 일본의 제1함대 소속의 제1남견지대와 제2남견지대가 이제 각각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 함대들은 이 본국 해군성의 지시를 받아서 10월 초부터 남태평양 방면의 도서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제1남견지대 소속의 육전대가 캐롤라인 제도의 동측 해역에 있었던 이 야르토 쿠사이의 포나페, 투크 등을 점령을 했고요. 제2남견지대도 캐롤라인 서측 해역의 마리아나 제도를 점령을 합니다. 자, 이 일본은 이렇게 점령한 지역의 독일령 도서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방비대, 즉 수비대를 설치를 해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이 강화 회의를 통해서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자, 일본 해군의 남양제도 점령에 대해서 그 인근의 도서 괌을 기지화하고 있었던 미국이나 또 일본을 잠재적인 어떤 위협으로 간주해왔던 오스트레일리아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독일 함대를 경멸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군과의 협력이 절실했던 영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본의 남양제도 점령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당시 해군상도 이 일본 해군의 강력한 어떤 이 기여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게 되었죠. 자, 아시아 방면의 영국 해군은 이 유럽 해역에서 점점점 정강되어 있었던 이 독일 해군하고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함 5척, 순양함 6척을 본국으로 해양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영국은 남양 제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일본 해군에게 인도양과 태평양 일대 해역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해역을 경비하기 위해서도 일본 함정의 파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9월 27일에 인도양에서 활동하던 이 순양전함 이부키를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럽 전선으로 병력을 한 3만 명 파병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즉 이 엔자군이죠. 이 엔자군 3만 명을 아덴만까지 수송하는 이 수송선 38척을 경비해 주도록 일본 측에게 지원을 요청했었던 것이고 있었던 수송척 10척과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합류한 기타 수송선 28척을 아덴만까지 호위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독일의 동양함대 주력 함정들이 이제 남태평양 방면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독일을 경멸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일본에도 참여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일본 해군이 순양함 2척과 부식전함 1척으로 구성이 된 이 견미지대를 편성을 합니다.
이 견미 지대는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연합 함대와 더불어서 이 남미 연안의 갈라파고스 제도까지 독일 함대를 추적하는 작전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12월 초에 영국 해군이 아르헨티나 해역의 이 포클랜드 해전에서 독일 함대를 격파를 합니다. 이 이후에도 일본의 견미지대는 남미 해역에서 전적 소탕 임무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방면에 경비도 하는 이런 어떤 임무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일본 해군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에 영국 해군과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제3함대는 중국 연안에 대한 경비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또 독일 해군의 동향을 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함대는 일본과 영국 육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이 연합 상륙작전, 즉 칭다오 연합 상륙작전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제1함대는 제1 남견지대와 제2 남견지대, 그리고 견미지대 등을 추가로 편성해서 인도양과 남태평양 해역에서 독일 해군의 주력 함정들을 추격하는 작전을 지원했죠. 자, 이 아시아와 태평양 쪽에서 일본 해군이 거두었던 이 놀라운 군사적 성과를 영국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일본의 유럽 방면 참전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영국은 또 일본 육군이 다르다넬스 방면 참전을 육군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해군상 처칠은 일본 함대의 지중해 파견을 재차 타진을 했습니다. 오쿠마 총리는 이런 영국의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육군 2개 사단과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육군과 해군의 수뇌부에서 유럽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육군과 해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주로 많이 의견을 냈는데 유럽 방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군에서 냈습니다. 이 육해군의 입장은요, 유럽의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일본의 방위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이 일본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상당한 어떤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해군에서도 이 주력 함정을 유럽 해역에 파견해서 만약에 손실을 입게 되면 일본의 이 국방 태세에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였던 이 야마가타나 또 야당 입헌 정우의 대표 하라 다카시 같은 이런 원로들도 유럽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죠. 결국 가토 외상이 이러한 의견을 이제 모아서 최종적으로 영국 정부에 파병 불가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1914년 일본 해군의 세계대전 참가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이 독일 기지와 또 독일 해군력의 격퇴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산둥반도의 칭다오 전역과 태평양 방면의 해전에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나 이 1914년의 이 작전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해군의 능력은 이 서부전선, 유럽의 서부전선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고 또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독일과 힘든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연합국 측에서는 일본의 참전이 더욱더 절실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14년도에는 이러한 일본의 참전이 일본이 반대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지중해와 시베리아 전역에 일본이 다시 또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의 작전 참여 결정과 또 작전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작전 활동, 전쟁 참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